여성 공감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죠. 네, 제헌절은 헌법,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헌법, 법률을 만들어서 공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아야죠. 네, 태극기 달고 하셨어요? 나오셨어요? 네. 태극기요? 전 마음에 태극기 항상 태극기 정말 예전 같으면 아파트 베란다 보면 쫙 걸려 있는데 요즘은 좀 듬성듬성이에요. 네,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태극기는 네. 항상 깨끗하게 보관돼서 잘 다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제헌절인지도 몰라. 크리스마스 날인지 내 생일날인지.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죠. 가세요. 항상 강조하고 네, 국기함 같은 거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라고 그래요, 시키면 맞아요. 그럼 정말 습관이 돼요, 아이들한테. 네, 그렇죠. 아니 그 뭐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법원 네. 앞에 갈 일 만들지를 말아라. 우리 웬만해서 갈 일 없지 않아요, 진짜? 없죠. 뭐 네. 법원 갈 일 진짜 없죠. 그런데 그래도 살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네. 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 법 좀 아세요? 그렇죠. 뭐 찾으세요 지금? 뭐 찾으세요? 저한테 질문. 예. 뭐 질문이 뭐? 아니, 법 좀 아시냐고요. 법대로 해보자고요 오늘. 김보아 씨가 법을 좀 법대로 하세요. 네,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솔직히 법은 이렇게 뭔가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네.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몇 점에 당해 뭐 이런 건 없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네. 법하고 친하게 지내면 도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럼요. 적어도 불이익 당할 예, 일은 없죠. 그렇죠. 뭐 저는 사실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만 저는 법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본의 아니게 또 법하고 친하게 지내야만 되는 그런. 아, 좀 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아주 제가 좀-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법 5조 7항은 어떻게 돼요? 뭐 착하게 살자. 아, 그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했을 때 그 몇 터 몇 이게 위반이 되기. 오늘 모실 분께서 아마 네. 쫙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믿습니다. 제가. 근데 법은 아우 그런 게 법하면은 굉장히 그 법조인들만 알아야 되는 것 같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그런 같고 것 그런데 같기도 하죠. 그 멀기만 하고 문턱도 높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시는 분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요. 저희가 여성공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3월에 동양인 최초로 세계 여성 법관 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혜 부장판사. 분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법조계의 여성 돌풍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임용된 예비판사의 6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등 법조계 여풍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남성 사회, 법조계에 불어닥친 거센 여풍.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최고 우먼 파워들의 모임, 세계 여성 법관 회의. 그 속에서 동양인 최초로 부회장에 선출된 김영혜 판사. 세계 속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가 여성 공감을 찾았다. 제헌절 특집, 여성 법조인 김영혜 판사가 말하는 여성과 법.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녀의 제안. 스튜디오에서 함께 만나보자. 네, 오늘의 주인공 김영애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 직함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십니다. 미스 서울이 아니시고요. 너무 예쁘시죠? 네, 정말. 나타샤 킨스키가 다시 야, 근데 네. 세계 여성 법관회 부회장으로 이제 선출되셨는데 네. 동양인 최초로 어떠세요? 일단 뭐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으시겠지만 어떤 마음이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예, 뭐 직책은 제가 맡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여판사들이 다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였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2002년도에 그 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여성법관 회의에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부러운 눈으로 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6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네. 참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근데 뭐 조금 전에도 보니까 그 예비 판사 중에
그 여성들이 훨씬 남성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법조계에 여풍이 불고 있어요. 네, 계속 그 수는 지금 증가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2000년 들어서 이제 여판사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 전국의 판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그런 질문은 저희를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과대평가했다고. 네. 전국 이제 판사 숫자는 한 2,3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여판사는 500명 가량. 그렇군요. 예, 한 21% 정도 됩니다. 네, 아니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은 남성들이 훨씬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좀 늘어났지만 좀 지휘 계통에 있는 그런 데는 아직도 그 여판사 숫자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요즘에 사법연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다 수석하지 않나요? 예, 아주 뭐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변화가 많습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럼요. 여자들의 힘이 지금 앉아있는 막강합니다. 다 예. 여자고 방송에 다 여자들이에요. 최근에 감독님들 남자예요. 다 여자를 바꿔! 아이고, 여성분들이. 예, 이 와중에 저보고요. 아니, 근데 저기 법조계는 무슨 조계야? 이거 키조계요, 키조계. 많이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참 너무. 아니, 왜 이런 농담을 했냐면, 이제 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딱딱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걱정 마세요. 아니, 여자들끼리 네. 모이니까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이요. 여성과 법입니다. 여성과 특별히 여성과 법 이런 제목의 강의 어떤 내용일까요? 잠깐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성과 법이라는 그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그 제가 하는 그 세계 여성 법관 회의 그것이 이제 여판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며 또 진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해와 진실 이런 타이틀로 제가 한번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바라본 여성 해서 제가 재판정에서 만나는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하고 싶고 또 여성들이 그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재판에 관련한 상식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정말 굉장히 생활에 유용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김영애 판사님의 네, 강의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먼저 그 세계 여성법관 회의가 과연 무슨 회의고 여판사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여성법관 회의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여성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서로 재판 제도를 통해서 그 평등권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자는 이런 그 모토 하에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도서부터 이 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적극 관여하게 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그렇죠. 그 배경이 된 거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법관 2분이 이제 또 배출되셨고 또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여판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 여판사들이 이런 국제회의에서 한번 중심적 역할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도 유치해보자. 이런 데 뜻이 모아져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는데 거기에 또 대한민국 여성 판사의 또 장점과 강점 이런 게 드러났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그렇죠. 그 대한민국 여성 판사들이 역시 세계 사회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자료 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모두 다 업무를 나눠서 했습니다. 한글로 서류를 작성하고 누구는 번역을 담당하고 누구는 또 이해하기 쉽게 축약해서 하고 그 이제 발표를 제가 맡아가지고 하게 됐던 거죠. 토종 영어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발표도 사실 무수한 연습을 거쳤고 그것이 이제 그 회의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철저한 준비가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었죠. 그때 뭐 반응이요 거의 기립박수 수준이었다고. 저도 오늘 여성공감 첫 출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사가요 엄청나게 났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활약하신 그 모습이 저는 사실 법대 나왔지만 공부가 짧아서 사법고시도 한 번도 쳐보지 못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법대 근처도 예. 못 가봤어요. 법대 건물 지하 식당 가서 라면을 먹어봤네. 근데 그 서양하고 우리나라하고 법 조항 같은 게 네. 이렇게 비슷하거나 공통된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막 그렇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가지가 이웃집에 넘어갔다. 그러면 넘어간 거는 우리가 따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법 조항들이 많이 공통된 부분이 있나요? 김보아씨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제일 해박하셔. 생활법률의 1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원칙들도 사실은 옛날 그 유럽의 그 법의 근원이 이제 로마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옛날 로마법, 게르만법 이런데 다 그런 원칙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법조문화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나가 보면 다른 나라 법조문하고 공통된 것이 많이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거기도 이렇게 침 탁 뱉으면 법이 나고. 네,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법이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에 판사님 나온다니까 다 얼어가지고 판사가 나오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죄만 안 지으면 되죠. 죄와 벌?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딸들의 반란 그 명연설하셔가지고 각국의 판사님들이 야, 김 판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악수한번 싶다. 850m 정도로 줄을 섰대요. 악수하려고. 그걸 쟀대요? 9단 계산해가지고. 야, 대단하셨다는데. 아니 박수림 씨는 거기 오셨었는가 봐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근데 저기 뭐야 그동안의 사건들도 참 많이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판사 생활을 한 20여 년 가까이 했는데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그런 건 없지만 항상 재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해결을 좀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법률적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 안타까운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유언 취소에 관련해서 문제된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서를 작성해서 내 집은 아들한테 다 주겠다 이런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니까 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런 생각에 거기서 이제 처자식과 같이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아들이 먼저 사망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만 그 집에서 살게 됐는데 시어머니하고 약간의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건 내 집이다. 명의가 내 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남편 거라고 그랬고 남편으로부터 내가 상속받았으니까 내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언은 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 차라리 유언을 안 하셨다면 그 뭐 따로 지분으로? 직장만도 하고 네. 따로 이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이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해서 집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 판사로서 조금 그래도 살 집을 마련해주고 나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화해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고부간을 잘 지내야 돼요. 그래. 잘 싸우다니까. 남편들 오늘부터 가서 보약해 주세요. 오늘 사망하고. 아니, 그럼 근데- 유산 받아놓고 미리 사망하면 안 된다. 네, 사실 이렇게 부장판사님이 이렇게 조분조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설득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참, 근데 보통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방송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항상 황정민 아나운서도 조분조분 그러니까 시시하게 하세요 하시던데요. 예, 제가 이렇게 말투가 조용해진 것은 이제 판사가 되고 나서입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저도 옛날에는 조금 활발하기도 했었고요. 박수림 씨처럼 소풍 가서 사회도 본 적도 있었고. 얘들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판사가 되고 나서는 음성을 크게 쓸 일이 별로 없고요. 또 법정에서는 음성이 좀 작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좌중을 누르는. 예, 음성이 커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가뜩이나 이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온 당사자들이 음성이 높아짐으로써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작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이렇게 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설득이 아니라 어떤 그 쌍방을 중재할 때 막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막 여보시오. 돌린 거고요. 근데 아니 우리 판사님들은 여러 말씀 안 하시고 이거 두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딱딱딱 두드리시면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두드리는 그 방망이는 법정에는 없습니다. 예,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예, 없어요? 실제는 없습니다. 그 방망이가. 다듬이라도 혹시 아무것도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러잖아요. 뿅뿅뿅. 이거 무죄 판결 땅땅땅. 뻥뻥뻥. 사주회 봅시다. 그러잖아요, 보통. 왜 원래 없는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판결하실 때? 모자도 없고요. 그 방망이도 없는데 이제 만화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묘사되고 하죠. 무슨 모의과세요, 진짜? 법복. 예, 법복이라는 가운을 그건 입고 하죠. 입으시죠? 예, 그건 있습니다. 여판사로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판사로서 어려웠던 것은 제가 이제 처음 판사가 됐던 20년 전만 해도 여판사 숫자가 참 적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이제 법대 거의 다 남학생이고 또 법관이 돼서 오니까 또 다 남자 판사들이고 그런 와중에서 생활할 때 이제 어려운 게 물론 동성 간에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료들이 그 여성을 진정한 동료로 인식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존재 내지는 아니면은 여성이니까 조금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될 존재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었고요. 또 이제 여판사가 적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받으면 판사님 바꾸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인사를 오셨었는데 우리 방에 들어와서 한참 덕담도 나누고 저하고 인사 축하합니다. 인사도 나눈 다음에 그런데 판사님은 어디 계시죠? 저한테. 근데 저는 진짜 김 판사님 그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게요. 저는 법대 나오고 바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김 판사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 여자가 남탕 가는 것처럼 법조계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남탕이잖아요. 예. 여자가 남탕 간 적 있어요? 아니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예. 그만큼 불편하고 힘든 게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이렇게 해오셨다는 게 정말 인내심이 대단한 존경스러운 거죠. 거죠. 네. 예. 판결을 할 때도 여성 판사와 남성 판사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세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시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 판사라면 무슨 성폭력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형이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판사들은 학교 때 공부만 하고 놀지도 않으니까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양형이나 이런 기준이 잣대가 좀 엄격할 것이다. 그러한 말들을 흔히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뭐 여판사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거니까 뭐 여판사 만났다고 남자 피고인 우린 이제 죽었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여자 피고인이라고 해서 난 살았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항상 공정하게 법대로 하시는 법대로 진짜 법대로 하시는 건데. 법대로 사는 게 가장 좋고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법의 여신상 보면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울하고 이렇게. 아니, 근데 판결을 내리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징역 3년형이다. 뭐 무서운 말이지만. 아니 그러면 남자 판사님이 징역 4년을 저입니다. 탕탕탕 이거보다도 딱 이렇게
예, 김 판사님처럼. 그러면 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아니, 여지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당신은 징역 3년. 그러면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부드럽게 굉장히 느껴지죠? 그 엄격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엄격함이 왠지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또 맞아. 드러날 것 같은데 부부싸움도 조분조분해요. 그러니까. 네, 아주 당신이 좋았어요. 잘못했어요. 네, 당신이 알겠습니다. 새벽에 조간신문하고 들어온 거 헌법 제1조 3항에 속해요. 네. 사흘 동안 아침밥 없어요. 그래, 가정에서의 어떤 직업병. 네. 아, 정말 어떠신가 궁금해요. 너무 재밌게 지적을 잘해주시네요. 네. 실제 그래요? 찔리셨군요. 예, 조금 찔리는 바도 있고요. 좀 뭐랄까, 전 남편이나 그 애가 뭐 얘기할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 와서 저한테 말을 시킬 때 항상 그래서 요점이 뭔데, 결론이 뭐야, 핵심이 뭐지?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좀 있고 그 딸아이한테도 딸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항상 두 갈식으로 말해라 이런 이야기를 앞에 먼저 중요한 걸 네.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애가 와가지고 엄마 사실은 학교에서 내 짝이 큰일 났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뭐 애가 산으로 갔는데 뭐 산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뱀을 그 맞은 게 요지가 뭐야 했더니 그러니까는 담배 피다 걸려서 정확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해야.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산에는 어떻게 갔고 선생님은 어떻게 만났고 그건 나중에 물으면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핵심을 먼저 얘기해라.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그러니까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은 예, 경수야, 저 1시간 후에 할머니 집에 갈 거야. 스탠바이 해.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 우리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스탠바이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직업병이에요. 저는 어딜 가도 자꾸 사해봐요. 자꾸 사해보고 싶어. 소주병 들고 자, 오늘 시민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막. 그렇죠. 네. 노래 자, 시어머니 오셨습니다. 자, 식사들 하시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아니 그러면 그 자제분을 야단치실 때도 이렇게 조분조분 말씀하세요? 뭐 남들이 들으면 너희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속삭이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아마 습관으로 돼서 나타나는가 봅니다. 네. 그러면 하시면서 가장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난 여잔데 그냥 좀 더 여성스러운 직업을 택할 걸 아니면은 뭐 다른 아니면 직업을 뭐 돈 많이 버는 변호사로 갈 걸. 아나운서로 이런 할 걸, 것도 개그맨을 할 걸. 있지 않나요? 뭐 혹시 그런 후회해 본 적은 힘든 없으세요? 그 머리 좋으니까 개그맨이라고 그랬지. 머리 좋으니까. 머리 좋아요? 머리가 좋으시다. 나 머리 안 좋은데. 샴푸 써요. 예, 저도 뭐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개그맨이고 제가 또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이 개그 프로입니다. 예, 굉장히 위트가 번득이고 해가지고요. 그런 말들을 어떻게 구사할까 항상 부럽고 그렇죠. 근데 뭐 가만히 따져보면 제가 재주가 이건 것 같아서 저한테 맞는 걸 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운 게 도둑질인데 뭐 이러시잖아요. 나 배운 게 이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필이면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배우긴 법학 배웠어요. 근데 방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람된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건 정말 그 같은 법 쪽에서도 판사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변호사 하시는 분이 있고 검사 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시잖아요. 네. 굳이 판사님으로 이렇게 쭉 가시는 게 그 전에 뭐 변호사로 전향을 하신다거나 그러실 기회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데. 예, 뭐 그런 예. 기회는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판사라는 직업을 좀 힘들어 했었어요.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항상 기록과 씨름하고 거의 그 수도자 같은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게 이제 거의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임 판사 시절에 제일 부러웠던 것이 일반 회사 이렇게 직장들 같이 동료들끼리 뭐 점심 먹으러 같이 가고 회식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참 부러워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또 그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사람이 또 적응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또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점점 더. 또 요즘은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잘 납득이 되고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이게 나의 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판사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지만 변호사로 개업하면 또 불경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보통 진짜 퇴근은 언제쯤 하세요? 퇴근 시간은 뭐 6시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은 이제 판사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퇴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사실 그 책상에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쩌다 이제 손님들이 오면 뭐 이거 한 달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루에 봐야 될 양들인데 뭐 엄청난 기록들을 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보느라 이게 좋은 책을 본다거나 좋은 TV 프로그램 볼 시간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예,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법정에서 그 뭐 여자 피고가 만약에 여자 판사님을 만나면 내가 조금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든가 뭐.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슨 남자분도 보고 여자분도 보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그 이렇게 맞닥뜨리시면서 그 법정에서 본 여성의 모습 느끼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본 여성은 사실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바라보는 여성이 뭔가 좀 똑똑하고 야무지게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그러면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법조 부근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여성들이 그 의사 전달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입장을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그좀 떼쓰듯이 얘기한다거나 앞뒤가 없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또 양보와 타협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한다거나 뭐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 사회생활을 많이들 안 하고 그래서 그런 훈련이 부족한가 보다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법을 얼만큼 잘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형사재판 파트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여자들의 경제적 위치도 높아지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여성 그 피고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그 여성들은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 차트를 준비해 오신 게 있는데요. 글쎄요. 예, 예. 박수로 뒤늦게 치세요. 법정에서 본 여성들의 안타까운 말. 예. 안타까운 모습들. 첫 한번 번째 어떤 게 3번부터 있을까요? 뜯을까요? 1번부터 뜯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그게 제일 먼저 와요. 막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다가 막 네.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해서 표현을 해서 내용 설명을 안 하는 내가 왜 난 억울해요 이거 있잖아요. 네. 감정이 무서울 것 같아요. 잘 우는 거는 사실 맞죠 남자보다는. 네. 그럼 3번을 열어줘 보세요. 3번? 그러면 한번. 짜잔. 네. 저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지.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인 것을 왜 입증을 거짓말인지 그거를 저 사람이 왜 등기 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소유자라고 하는지 이런 근거를 대서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말이 옳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죠. 예. 왜 그래서- 거짓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인 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법정에서의 모든 것들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료가 필요하죠. 증거가 뭐든지 뭐 없으면 계약서라든지 거짓말을 뭐 이런. 해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주장을 할 때 그걸 반박하려면 그런 근거를 말씀하신 그런 증거를 대서 그 왜 거짓말인 거를 자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억울해요 이런 거는 사안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든 아니면 논리적인 이유를 대서 그렇죠. 납득을 시키든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전혀 빼법 같은 거 있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2번 볼까요? 네. 증거 서류 판사님이 가지고 그럼 증거를 준비해 오세요. 그랬더니 그건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죠. 너무 잘하시네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재현 아나운서가 잘 그랬어요. 유명해요. 그 판사님 알아서,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 말씀드린 아니 진짜로 그래요, 판사님? 예, 재판에는 사실 증거 서류가 필요해서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네.
그 당사자 중에는 그럼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왜 저보러 그런 걸 해오라고 그럼 판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로 착각했나 그러니까 봐요. 법원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사 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유리한 주장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준비해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판사는 정말 심판관일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뭐 축구 심판이 그 자기가 한 사람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골키퍼 뭐 골 들어오는 걸 막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정만 해줘야죠. 네. 게임은 원고 피고가 나눠서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는 자기가 준비를 해와야 되는 거죠. 근데 김 판사님이 워낙 친절해 보이셔가지고 유독 더 떼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친절한 영애 씨 이런 분이. 제일 많이 한 말은 뭘까요? 짜잔. 깡이 하는데 내 말을 안 믿으세요. 누굴로 호소하는 거야? 야. 예, 그것도 뭐 저 증거보다는 주장을 이제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예가 될 텐데 네. 심지어는 뭐 우리 동네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묻냐 이런 아.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동네 물어봐라. 사람들의 녹취라도 받아와야 그렇죠. 되는 동네 건가요? 사람들을 그럼 증인으로 세우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함만 호소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좀 떼랄까요? 이런 거와는 또 약간 좀 반대로 안타까운 사연 말고. 네, 네. 좀 법정에서 봤는데 정말 역시 저 여성은 멋지다. 이 여성분 그런 대단하다. 분도 계셨던가요? 예, 저희가 이제 현장 검증을 가끔 나갑니다. 요즘은 이제 아파트 하자에 관해서 보수 청구 사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이 현장 검증인데 저희가 이제 대단히 8,000세대나 되는 아파트 단지에 현장 검증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때 관리소장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 검증을 나가면 보통 자 현장을 어떻게 볼까요? 하면 일반적으로 자 그럼 보시죠.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하고 막 갑니다. 그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 회장께서. 그런데 이 여자분이 딱 도표를 그려가지고 여기 뭐 누수된 거 보고 뭐 크랙한 거 보고 뭐 도색 안 된 거 보고 다 여기 돌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표를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은 너무 기니까 조금 짧게 대표적인 하자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딱 이안을 또 준비해와가지고 예, 멋지다. 예, 그래서 그냥 일반 분인데요. 예, 관리소장 여자분인데 그렇게 아주 준비를 다음 경우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딱 해놔서 30분 안에 돌 수 있게 그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걸 보고 야 여자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야무지게 하니까 내가 스스로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었죠. 근데 아까 아무리 땅땅땅 없다 그래도 다들 말씀하실 때 계속 땅땅땅 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러니까요.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률에 대해서 아니면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여성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집에서 교육도 담당하는 분야도 많고 하니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주장과 증거 이걸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내 말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는 이제 주장이고요. 거기에 근거를 필요로 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겠죠. 항상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을 많이 생각하는데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건넬 때 판사님은 그러면 평소에 범죄인을 많이 만나시겠네요. 이렇게 험한 예, 이렇게 형사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민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범죄인을 만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이제 뭐 절도를 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우리나라 사회 질서의 유지자가 돼가지고 검사가 재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으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에 걸면 그 판사가 형사 재판으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보고 징역형을 과한다든지 벌금형을 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형사 재판이고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물건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집을 전세 얻는다든지 뭐 이런 관계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건이 민사 재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범죄 행위가 됐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가지고 뭐 금고라든지 이런 형을 받는 것은 형사 재판이고요. 똑같은 사실 가지고 이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다, 아니면 자동차를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민사 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하나 가지고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통 이제 돈을 꿔줬다가 못 받으면 이거 사기 아니냐, 사기로 고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돈을 꿔줬다 못 받은 거는 민사상의 소비대차라고 그래가지고 민사상의 문제죠. 돈을 꿔줬다 못 받았다고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갚을 능력도 없거나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속여가지고 돈을 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안 갚았다고 다 사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검사는 이제 공익의 그 사회 질서 유지자로서 그 형사범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재판을 형사 재판을 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판사들한테 판사님 이제 승진하시면 법무장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행정 조직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3부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을 제정하는 데가 입법부고요. 법을 적용해서 국민 생활을 보살피는 데가 행정부고, 그리고 그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하는 곳이 사법부죠. 네. 그러니까 판사가 승진을 하면 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이렇게 되는 거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검사가 승진을 하면 검찰총장이나 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예 계통이 검찰은 행정부고 판사는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계통이 전혀 다른 건데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기초적인 게 아닌데 우리한테는. 근데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는. 판사님 방 옆에 검사님 방인 줄 알았죠? 그랬었어. 그쵸. 그 옆에는 경비 아저씨. 고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완전 그 검찰과 그 사법부,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다르다는. 오, 그건 저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배웠어도 달달달달 암기식이었잖아요. 이제는 조근조근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네. 이제 시험 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저희 여성공감에서는 드라마 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래서 좀 법에 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항상 보면 법이라는 게 어쩔 때는 정말 약한 자의 편이 돼주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참 가혹하기도 하고 어떤 법이라는 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다, 우리를 자꾸 규제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법은 서로 사실 편하게 살자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서로 피해가 안 되고 편히 살 수 있다 이런 룰이 되는데 법이 양면성이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여성들이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남자하고 똑같이 50대 50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 권리가 더 많이 보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아예 법에 못 박아두자.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확실하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한테 내가 재산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경제적 능력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줘야 될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을 하면서 남성들한테 50%를 그럼 떼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일을 많이 한 여성들은 아니 남편이 직업도 없이 집에서 맨날 놀고 그랬는데 왜 50%를 떼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반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니까 항상 한 면이 있으면 다른 면이 있는 것이고요.
간통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간통죄 그러면 여성이 피해 입은 경우만 생각을 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 그런데 여자가 오히려 그 범죄 행위자인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케이스는 그 남성이 범행을 한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케이스는 오히려 여자가 더 당하는 적이 많다. 이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여성 보호를 위해서 꼭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여자들이 그것 때문에 더 처벌을 받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거 항상 이렇게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저는요, 그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막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막 그런데 아이를 키우시면서 육아 왜냐면 일하시면서 지금 맞아. 결혼도 하셨고. 네, 자제분을 자제분도. 키우고 계신 거니까 네. 엄마로서의 고민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뭐, 밖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고민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남자 게스트가 나오면 육아하고 가사는 어떻게 돌보세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게 되지. 하는데 여자 게스트가 나오면 꼭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자꾸 그 가사 육아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사실 그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게 일하면서 같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또 그런 시간들도 또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 도와주는 분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해결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넘겼죠. 그러니까요. 맞벌이 하면서 여성만 가사를 분담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민사예요? 형사예요? 그러네.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지난번에 그 여성 후배들을 위한 멘토의 일을 하시면서 참 아쉬웠던 게 후배들이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들을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기 키우면서 일하시는 건 뭐 어때요? 그쪽에서 뭐 하는 건 이런 쪽의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질문을 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사님께서요. 여자들이라고 해서 꼭 지금처럼 그렇게 밖에서 일하는데 안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정말 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여판사들은 지금 당장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사실 뭐 살림 잘하는 남편을 구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시스템으로 아예 제도화해서 그런 걱정 없이 서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아니,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갑자기 약간 궁금한 게 판사님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내지는 명의를 어떻게 해놨을까? 이런 걸 왜냐하면 가장 어떻게 하는 게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현명한 여성의 대표시니까 좀 따라하고 싶어서요. 근데 명의 같은 건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나중에 50대 50 가시는 제일 궁금한 건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박수림 씨만큼은 안 되고요. 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명의가 참 중요해요. 재판을 하다 보면 제가 여성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 재산 명의 부분입니다. 아직도 그 부부간에 이룬 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공동 명의로 요즘은 좀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요. 재산의 뭐 40~50%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채권자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남편 명의로 돼 있으면 그대로 다 뺏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이혼할 때 내가 반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결혼 생활할 때는 내 몫의 반을 왜 못 찾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상으로 이렇게 담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반이라도 해놓는 게 더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돼서 이제 그런 입법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명의가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중요하고 또 실제 거래 관계를 할 때 명의자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나 가정주부들이 사람을 너무 쉽게 잘 믿어가지고 아 내가 원래 이거 우리 남편 재산인데 내가 처분해도 된다. 그런 말을 믿고 그냥 서류를 작성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명의자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금도 왠지 좀 절세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래서 세금 부분은 네. 사실 저는 세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집 전세를 얻어도 부동산 소개소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남편이 집 한 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한 채 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그걸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앞으로. 근데 등기 원인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라 할 때는 준 사람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증여다 할 때는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 분할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걸 일일이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럴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세금도 절약하고 하는 방법이 된다.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데 예.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옆집 또리 엄마가 전문가잖아요. 어찌 순돌내서 그러는데 그렇대더라 이러면 그렇지. 확실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재판을 하다가 최근에 좀 문제되는 사례들을 모아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정주부들이 이상하게 그 다단계 판매 이런 데 연루되는 케이스가 요즘 참 많습니다. 맞아요. 옆집 사람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간다든지 해서 재산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큰 이득을 준다는 것은 큰 위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잘 살펴본 다음에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요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보험 사기 사건이 아주 제법 형사 사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위반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사례가 참 많아요. 잘 모르니까. 네, 좋은 차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가서 부딪혀서 그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눈에 띈다고 그래서 아마 그 여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예를 들면 뭐 그런 보험 사기나 교통 사고를 위장해가지고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경험 한두 번쯤 다 살면서 겪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판사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또박또박 다 그냥 법정을 다 뚫고 계시니까. 혹시 그런 경우 돈 빌려서 못 받은 것도 있으세요? 많죠. 있으셔. 똑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사건 사고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있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직업병의 하나인데 법원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판사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병이 생깁니다. 의심병. 그래서 항상 이걸 따지고 재고 따지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유 그렇게 아무도 안 해요. 실제 거래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안 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위험성 있는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재테크를 잘 못하겠죠. 소심하게 하셔야지. 예. 주식도 잘하면 좀 볼 수 있는 그런 꼬임에 잘 안 넘어가신다. 이거 게임에 안 넘어가신다. 예, 그렇습니다. 강의가 후딱 지나갔어요. 법강이라서 굉장히 그 길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 늘 법정에서 재판만 하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성들하고 접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들어보니까 이제 법원이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많은 여성들과 공감을 나누게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서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여성 법조인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후배들에게 또 예.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후배들한테는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는 것은 결국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남자분들은 학연이다, 지연이다 그런 인맥 그리고 뭐 술을 같이 나눈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맺어지는 네트워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했었는데 우리 여성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험을 나눌 기회가 참 적은데 그 멘토링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고 하니까 선배들을 많이 만나서 자기가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좀 빨리 가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공부만 해서 사람들이 판사에 대한 좀 편견을 갖고 있다 할 텐데 그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판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건 좀 권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 판사가 되려면 그 사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국제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전문 지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서 재판을 할 때 꼭 법조문이나 판례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사자를 배려하고 또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도 생각해 가면서 현명하게 재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물론 지금도 정말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꿈을 이뤘는데 또 있으실까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그 후배들이 보면 이제 저만큼 경력됐고 나이 먹었는데 또 뭘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고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성 법관 회의를 열게 되니까 그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이제 꿈이고요. 그 대신 저도 이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짬날 때는 다른 외국어도 좀 배우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 소박한 꿈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튼튼하신가 봐요. 왜냐면 밤새 그러니까 진짜 서류가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따로 운동은 안 하세요? 운동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그 역시 일에서 체력으로 승부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판사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체력 관리에 신경들을 많이 쓰죠. 저는 사실 좀 부족하긴 한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원에서 열심히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걷고 있는 사람 중에 김 판사님 계실 거예요. 열심히 걷겠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착실하게 똑바로 가실 것 같아요. 그죠? 갔다 똑바로 오시는 거지. 콘트롤 마스크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 앞으로 이제 부장판사에서 영전이 되면 어떻게 된 거죠?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게 몇 계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고등부장이라는 것도 있고 법원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판사는 역시 재판을 통해서 그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정말 앞에 가시는 선배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과 누군가 그래도 선배님이 갔던 길이면 후배들이 그래 나도 저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함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후배들의 갖거든요.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선배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저는 참 미력 하나마 이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혼자 다 한 것은 아니고 정말 서로 협동해서 만들어낸 직책이긴 한데 그런 자리를 하나 맡음으로써 또 후배들한테는 저런 길도 있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쪽에도 열려 있구나. 그런 역할을 조금은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법원장님 아니실까요? 혹시 저희가 미리 만나보는 거 꿈도 아닌가요? 가지고 계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기가. 네. 겸손하시네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네. 법이 멀기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요소요소에 다 이게 다 법하고 연결된 거예요. 다 생활 자체가 법이고 다 질서고. 그래서 진짜 그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좀 그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 아이들 서적을 통해서라든지 무조건 아유 나 몰라 아유 이 엄마가 무슨 이 나이에 뭘 알아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배웠고요. 이제 법 공부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법원 앞을 자주 갔었어요. 거기 앞에 식당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는 자주 갔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 피해도 덜 있고 그렇죠? 뭐든지 좀 알면 머리는 피곤할 수 있어도 일함에 있어서는 편리할 수 있잖아요. 예, 친하게 지냅시다. 네, 이재 씨는 어땠어요? 아니 저는 저도 이제 뭐 사회에서 지금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은 정말 멋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뵈면 가끔 이렇게 저 빛이 나는 후광이 예, 이렇게 그렇죠. 진짜 있잖아요. 그런 분을 오늘 또 한 분 뵌 것 맞아요. 같아서 너무 멋져요. 예, 그러니까 분야는 좀 다르지만 맞아요.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그게 참 멋진 거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저 아니면 아닐 일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더 틱찍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니 저는 무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는 다르지만 굉장히 좋은 선배님을 한 분 네. 알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굉장히 감정적이구나. 이게 법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좀 조분조분하게 이성적으로 하면 좀 더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찬찬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 세심함과 배려로 또 약자를 위한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해피데이 유황온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재연절 특집으로 여성과 법에 대한 강의에 들어봤는데요.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또 생활 속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